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해찬 전 총리님을 모시고 현실 정치를 제대로 공부해보는 시간, 이해찬의 정석정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2주 전에 이제 뵀었는데요. 예. 오마이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또 팟캐스트도 올랐더니 화제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변으로부터 좀 얘기를 좀 들었죠. 예, 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제 주변에서도 정치 공부를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하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일주일로 정말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이 17일인데요.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뜻밖에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초월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예. 여전히 박원순 후보가 앞서지만 또 근소하게 앞서, 그러니까 격차가 좀 줄어드는 이런 걸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실상을 반영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바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처음에 그 박원순 후보가 막 부상했을 때, 네. 그때는 안철수 효과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부상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 그때 막 등장했죠. 그러면서 그게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박 후보는 조금 안정화되는 거죠. 지지층이 안정화되는 경향이고, 그 나경원 후보는 이제 한나라당 지지층이 좀 이거 지는가 보다 해갖고 좀 패배의식이 있었다가 이제 다시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초기에는 한 10%, 15% 차이로 박원순 후보가 리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는데 이게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어찌 보면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예상되었던 이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상했던 이제 구도가 형성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이제 중앙일보 거하고 한겨레 게 대표적인 건데, 중앙일보 거는 아직도 박원순 변호사가 한 1% 정도 앞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한겨레 거를 보니까, 물론 이제 표본이 한 500명 정도 수준입니다만, 한 5% 정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역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직접 또, 선거 현장에도 좀 가보시고 있을 텐데, 실상의 분위기랑 어떻게 이게. 여론조사는 뭐, 여러 군데서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긴 데도 있고 지는 데 있고 그렇죠? 나왔는데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이긴다 진다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여론조사 방법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이제 분위기는 그거보다는 아직은 박원순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민들은 MB 정권 심판 쪽에 더 좀 무게를 두고 있고 특히 내곡동 이 땅 매입하는 게 벌어지면서 더 시민들은 이제 그쪽에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러면서 지난번 안철수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나라당을 응징하는 선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텔레비 토론을 통해서 이런 쪽보다는 주로 네거티브한 이런 인물 자질론 이런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 그 기대하고 이게 안 맞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부터 이제 한 7, 8일 정말 아주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정말 진검승부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우리 현장의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나경원 후보의 선거 현장 또 박원순 후보의 선거 현장 하면은 역시 그 박원순 후보의 선거 현장이 더 이렇게 열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상 격차가 줄어드니까 박원순 캠프 내부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이 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현실과 또 여론조사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캠프 내부에서도 막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럴 때에는 뭐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될까요? 뭐 선거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에서는 이제 주도권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텔레비 토론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현재까지는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후보가 행사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TV 토론을 직접 보셨죠?
네. 다는 못 보고 일부만 네. 봤는데 네. 선거가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맞으면 네거티브 전략에 박 후보가 좀 말려 들어간 네.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씨가 뭐 학력 문제라든지 예. 병역 문제라든지 또 뭐 아파트의 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박원순 변호사는 그것을 이제 좀 방하는데 급급했지 박원순 변호사의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덜 부각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네.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은 그게 네. 먹히는데 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한나라당은 그걸 할 만한 맞으면 도덕적으로나 네. 그런 우월한 입장에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고 주장하는 것도 보면은 이 본질이 아닌 것들 아닙니까? 네. 13살 먹은 애가 뭐 병역을 빼기 위해서 양자로 갔다는 동 네. 맞으면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들 하니까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박 후보가 자기의 맞으면 뭐랄까 그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네. 추구하는 정책이라든가 이걸 제시 못한 측면은 있지만 시민들이 또 그리 다 그 말만 믿고 이렇게 딸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는 그래도 많이 살아있는. 근데 그게 어디서 또 나타나느냐면은 네. 부산에서 그 동구에서 구청장 선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녀온 분 얘기 들어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죠. 부산에서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나오리라는 네. 건. 근데 그 한결같은 얘기가 맞으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심판 네. 이런 분위기가 부산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선거가 결국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것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좀 큰 틀에서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만을 딱 보기보다는 지금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거를 같이 보면은 같이 보면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선거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산 동구는 이제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였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금 이혜성 씨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고 있는데 이분이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지금 아주 백중합니다. 거기가 부산 중에서도 제일 한나라당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부산 중에서도. 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백중지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건 저도 좀 의외다 싶은 거예요. 네. 거기 이혜성 후보가 나간다고 할 때, 아이고, 저거 가서 고생이나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다녀온 분들이,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막, 김정길 전 시장 후보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좀, 동구에서 그럴까.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관악산 어제 등산하는 분들을 제가 집에 관악산 옆이니까, 거기서 이제 아침에 선대 본부에 나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손학규 대표가 거기 오셔서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환호성이 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 대표 본인도 자기가 악수를 청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현장을 뛰어보면 그 분위기가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번 선거의 성격이 이 단순히 그냥 자질론이나 서울시정 정책이나 이것만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어떤 큰 흐름, 그렇죠. 그런 것도 또 MB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잠깐 그 내곡동 사저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그 한정식 집이었다고 이렇게. 그렇죠. 아주 고급 한정식입니다. 총리님도 좀 가보셨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아주 정원이 아주 좋은, 일반인들은 못 가는, 전부 이제 예약하고, 비싸서 우선 일반인들은 못 가고, 그런 한정식 집이죠. 그 집을 헐고서 그 영원으로 그 재산가게 하나도 초대 안 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그 내곡동 거기는 이 사건은 오늘 이제 철회한다고 나왔는데 철회하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 청와대 경호처가 국가의 기관인데 국가의 기관이 대통령 아들의 명의로 공동으로 일부 땅을 구입하고 평가 가액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도 안 되고 백지화하면 그거 다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백주환을 한다고 했지만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그 현장에 가서 예. 뭔가 이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예. 이곳은 범죄 현장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위반이죠. 거라는 부동산 실명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1995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든 거거든요.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법을 해가지고 그걸 어기면은 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 그렇죠. 신탁한 사람은 징역 5년에 처하고 그 수탁자, 받은 사람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살 집 아닙니까? 그걸 아들 이름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실명제법에 정면 위반되는 거죠. 이거는 공직자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저희들도 그런 뉴스 보고 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할까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근데 그 참모 쪽에서도 뭔가 좀 점검을 했을 텐데 말이죠. 이거는 이제 가령 그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도덕적으로 엄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당연한 그 도덕률인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국회의원 정도가 돼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현대건설 스타일인 거거든요. 이건 현대건설이 옛날 건설회사들은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려고 하면은 땅을 현대건설 이름을 하려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 명의로 그 차명으로 사가지고 다 사놓은 뒤에 이제 거기다가 그 아파트 단지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에 늘 했던 방식으로. 하던 방식이죠. 전 딱 보고서 이건 그 땅 투기의 아주 전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투기의 정석을 그대로 정석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네, 늘 하시던 방식으로.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부터가 이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철회를 했지만 철회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호처가 못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땅이 처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누구한테 팔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된 땅에 누가 한두 푼도 아니고 40억 원이 넘는 땅인데 누가 개인이 어떻게 이걸 사겠습니까? 회사가 누가 이걸 살려고 들면은 그 회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을 또 받겠습니까? 이건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자, 이제 선거판과 공교롭게 이게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게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보고서 이 신속하게 이제 대응하면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철회를 요구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럼 내 이름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맞으면 명예신탁을 한 가장 맞으면 솔직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떤 MB식 정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고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거리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어떤 선전 홍보물이 이렇게 이제 나부끼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 박원순이 하면 다릅니다. 혹은 나를 바꾸는 첫 번째 서울시장, 뭐 이런 거.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행복한 생활특별시, 이런 식의. 생활특별시. 뭐 이렇게 내걸고 있는데, 메시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박원순 후보의 그 메시지는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 이제 프랭카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정책 공약집에는 이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상급식을 이제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한다라든가 또 사회적 그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맞은 가치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 후보는 작년에 한명숙 시장 후보가 사람 특별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형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특별시라고 그 개념을 잡았죠. 그거는 시정이라는 게 당연히 생활이니까 그건 뭐 새로울 건 없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잡았는데 프랭카드 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 후보께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좀, 왜냐면 박 후보 표현은 좀 추상적이니까. 네. 그럼 어떤가요? 이 약 일주일여 남아났는데, 보통 선거를 하면서 이제 핵심 구호를 정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다면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개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냐면 혼선이 오니까. 그렇고 준비되지 않은 걸 가서는 안 되니까. 대개 이제 일관되게 가는데, 대개 이제 그 프랭카드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 정책 홍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모든 집에. 이제 그걸 통해서 알리는 것이 더 차분하게 알리는 방법이죠. 거기에는 정책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이 얘기를 잘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 토론을 그동안 몇 번 하셨는데 정책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일 날인가 텔레비 토론이 또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후보가 굉장히 일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도, 그렇죠. 박원순 후보도. 이럴 때 매일매일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또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캠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원에서 조언도 하고, 뭐 지인들도 직간접적으로 막 전화를 걸어서 하거나 어떤 의견을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후보와 참모와의 이 참모들과의 관계 설정,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건 이제 뭐 선거 캠프마다 다른데요. 후보가 중심이 돼서 흘러가는 캠프가 있고, 이제 그 캠프가 중심이 돼서 후보는 맞으면 그 기획된 거에 따라가는 이제 그러면 전에 이제 한명숙 캠프에 서울시장 캠프에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주로? 그때는 이제 제가 선대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는 저는 선거를 많이 해본 맞으면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한 총리께서는 큰 선거는 처음 출마하시는 거니까 주로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캠프 중심으로 이게 먼저 가죠. 이제 가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정당하고 이렇게 혼성팀이 돼 있어서 이 다양한 건 좋은데 그 좀 일사불란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후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위주로 이제 캠프가 이렇게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니까 뭐랄까 후보의 맞으면 일관된 그 철학, 가치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거기서 동요가 와버리면 어려운 건데 그 일관된 그 철학을 잘 유지하면서 맞으면 박 후보는 지금 네거티브 캠페인 일체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잘 유지를 해가면서 이 선거를 맞으면 정책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일정을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있는 일정을 이렇게 취소하고 건강을 또 관리해 준다든가 좀 한 스텝 좀 쉬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예술입니다. 이게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마음도 진실해야 되고 이게 막 현장도 많이 뛰어야 되고 한번 하고 나면은요 큰 무슨 막 그 서사시 한 편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총리님도 직접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또 대권 후보로도 그 여당 경선에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좀 유리했다가 좀 불리해지는 국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보 스스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단장 선거를 하더라도 저희가 앞서서 가다가 불리해지면 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동요하거나 기조를 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가령 이제 예컨대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처음에 막 부상이 됐다가 나중에 확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15% 수준까지. 15% 그때 이제 막 흔들었어요, 이제.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후단협이라는 막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후보는 이제 3등이 됐는데 당의 후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맞아 흔들려가지고 포기를 한다거나 맞아 흔들리는 자세에서 다른 쪽으로 동요한다 하면은 그 대선까지 못 갔죠, 이제. 그때 다 원칙을 지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를 내가 안 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 안 시키는 것이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네. 그 원칙을 가지고 지는 경선을 우리가 자청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 질 걸 각오하고. 네. 근데 그 원칙을 지키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게 국민들에게 더 진실성이 전해지면서 그 정몽준 후보가 오히려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거는 네. 당락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지켜내느냐. 네. 이것이 국민과 함께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당락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선거판에서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후보가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으로는 맞으면 MB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네. 맞으면 공동체 서울을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네.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예. 그 철학. 예. 그것이 맞으면 그 사람을 중시하는 토건이 아니고 예. 사람을 중시하는 맞으면 그 철학. 예.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나경원 후보 쪽에서 뭐 병력 문제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력 문제든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 네거티브를 해왔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게 좋은지? 예,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 캠프에서는 그 이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죠. 사실이 아닌 건 네. 그 알릴 건 알리고 그러나 후보 자신은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우리 큰 선거에서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이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가령 작년만 해도 한명숙 총리를 막 터무니없는 걸로 재판을 받게 하고 무죄가 나오니까 또 새로운 사건을 조작을 하고 천안함으로 막 갖다 광풍처럼 쓰고 네. 했어도 결국 지방선거에서 별로 안 졌지 않습니까? 네. 강남구에서만 진 거죠. 네. 말하자면. 그리고 옛날에 북풍이니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저기 됐습니까? 네. 그래도 안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는 거 가지고 약간 현혹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걸로 승리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시민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들을 믿고 그거에 흔들릴 정도 시민들이라면은 이 나라가 여태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네. 시민들을 믿고 이렇게 자기의 아까 원칙을 지켜나가고 또 더군다나 요새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은 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SNS 같은 거에서 막 돌아가는 여론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오히려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어요. 40대에서 좀 동요가 오고 있거든요. 40대에서 동요가 오는데 그거는 네거티브에 대한 동요라기보다는 40대에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질, 여러 가지 뭐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그 비전 이게 좀 덜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활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수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죠.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하겠다라든가 또 뭐 아이들 보육 문제를 그 사회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또 일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 맞으면 예산과 더불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책에는 포함되어 있긴 하던데 그걸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나경원 후보 쪽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 예상하는 것보다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선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예상되는가요? 제가 보기엔 선전은 아니고 한나라당 고정 지지표 그거를 모으는 그 캠페인을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아마 불과 뭐 주민투표 한 지가 2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7%가 다 나올지는 몰라도 거기에 상당수가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제 그냥 거칠게 우리가 얘기해서 서울 시민 이 100%가 있을 때 한나라당 고정표, 그다음에 민주당 고정표 이런 고정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거는 대략 몇 %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지난번 무상급식 때 나온 25.7%가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한 20만인가 30만쯤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도 표면은 한나라당 표는 거의 다 나온 표거든요. 아. 그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 표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 표도 그 정도는 늘 있어요. 아. 민주당도 서울에서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속도가 어느 쪽이 세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표가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네. 한 15%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 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유리합니다. 아, 부동표. 예. 네. 거기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왜 그런가요? 왜냐면 그 부동표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네. 40대에 많이 있거든요. 아. 40대에. 네. 그게 이제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나오게 되면 박원순 후보가 유리한 것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네. 그 박원순 후보가 더 유리해지는 거고, 네. 50% 밑돌기 시작하면은 네. 그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 55%만 넘었으면은 박원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근데 지금 아까 이제 40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40대가 많이 나오면 박원순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러나 아까도 이제 그 여론조사, 한겨레 신문이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면 40대가 조금 그 뜨뜻미지근해지는 박원순 후보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40대는 투표장에 나오게 된다면 나경원 후보보다는 결국은 박원순 후보를 더 많이 찍을 것이다. 지금 50대 이상은 원래가 한나라당 지지와 나경원 후보가 많고, 네. 40대 이하는 맞으면 박원순 후보 지지가 더 높았었거든요. 그러다가 40대에서만 약간의 지금 부동표 현상이 생기면서 네. 이 격차가 좁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한나라당으로 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 오히려 한 6대 4 내지 7대 3 정도로 이 박원순 쪽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박원순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40대들을 그렇죠. 좀 또 참여를 하게 하느냐. 할 것이냐. 거기가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근데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제 그 박근혜 의원이 본격적으로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의 분석은 박근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한나라당 결속시키는, 네. 한나라당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표가 전체적으로 이 25%를 네. 크게는 못 넘어서는 거죠. 이 전체 표에. 그러니까 230만 표, 그걸 크게 못 넘어서는 거죠. 네. 근데 박근혜 의원이 이번에 나올까 말까 상당히 그 고민을 앞부분에서 한 것 같은데, 네. 결국 나오게 된 것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네. 그분하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거나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저는 선거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그 당의 지도자인데, 네. 당의 지도자고 이 큰 선거가 벌어졌는데, 네. 그거를 나몰라라 한다는 거는 당의 지도자로서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죠. 오히려 그동안에 다른 선거,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네. 이런 데 참여 안 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유불리를 따지면은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건 나로서는 내 당의 선거에서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결과가 나쁘면 이제 맞으면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지도자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이 박원순 후보는 현재 이른바 무소속 후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범시민 네. 야권 후보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네, 무소속이 아니고 범시민 야권 소속 후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선거법상으로는 지금 무소속으로 이름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단체야 이제 원래 지지하는 그룹이니까 당연히 이제 지지를 할 텐데, 과연 민주당의 바닥표가 얼마나 이제 움직일까? 아까 그 손학규 대표 유세 현장이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그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원들, 이 바닥표가 과연 어느 정도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소속 후보면은 네.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이 범시민 야권 통합 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방송,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는 광고물을 찍는 네. 선대위원장들 합창회가 있었어요. 거기 지적하셨죠? 예, 저도 이제 거기 네. 가서 이제 했는데 네. 우리가 하나 되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게 네.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밤 12시에 촬영을 했거든요. 아, 근데 각 그 선대위원장들이 거의 다 왔어요. 밤 12시인데? 밤 12시인데. 네. 끝나고 집에 오니까 1시 반이더구만요. 그 정도 이 선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열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출연료도 응? 받지 않고. 아, 무상이죠. 뭐. 저희가 하는 건 매일 공짜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 밤 12시에 네. 이렇게 모여서 그 전혀 안 하던 합창을 해본 겁니다, 이제. 네. 근데 그걸 보고서 아, 이런 열정이라면은 이번 선거가 되겠다. 그런 걸 처음으로 제가 많은 선거를 치러봤는데 네. 이렇게 하나가 돼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바닥층도 움직일 수 올라오죠. 있을 것이다. 예, 올라오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도부들이 대표들이 이제 막 서로 간에 그 무슨 이견을 보이고 네. 서로 지리멸렬하면은 아무래도 당원들도 이제 그 꼴을 보기가 싫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거긴 뭐 다 나왔어요. 손학규 대표, 뭐 유시민 대표, 이정희 대표, 한명숙 총리 뭐 다 나와가지고 같이 합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유시민 씨가 나섰을 때는 민주당 바닥표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한 패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밑바닥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땐 달라요. 이제 경선 방식이 달랐거든요. 예.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는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막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막판에 단일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에서 단일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그 민주당 당원들이 맞으면 소외감이라든가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은 제가 그 후보 경선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감동이 있는 단일화를 해야지 땡기는 그 게임을 하는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건을 성큼성큼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맞으면 경선을 해서 18,000명이나 현장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당원들이 갖는 거부감이나 소외감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러니까 감동 있는 단일화, 흔쾌히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다를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손학규 대표나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실 텐데 실제로 좀 움직임이 그렇답니까? 밑바닥은? 지난번에는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구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프랭카드도 엄청나게 많이 붙고 유세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가시적인 선거 분위기가 있죠. 이번에는 딱 달랑 후보가 시장 후보 하나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랭카드도 그 한 장씩밖에 안 붙고 그러니까 선거 분위기는 가시적으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그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맞으면 흐름은 뭐 지난번 투표일까지 다 나올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의외로 지금 20, 30대에서의 그 지금 소통 이런 블로그라든가 이런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는 흐름으로 봐서는 그쪽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흐름이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이슈, 일단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순 후보가 등장할 때 안철수 교수가 단일화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초반에 효과가 있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 나경원 후보랑 지금 상당히 접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보니까 안철수 쪽에다가 공식적으로 좀 뭔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좀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구원 등반 사인이겠죠.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떻고 또 어떤 방법으로 안철수 씨가 이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씨가 알아서 전 판단해서 그 어떤 저기를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분이 지난번에 시장 후보로 거론이 될 때 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한 말씀이 한나라당이 확장되는 것은 안 된다.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기 때문에 안 된다. 한나라당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박원순 후보가 꼭 본인이 하겠다면은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입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나라당을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한나라당이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걸 본인이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막 선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가서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당당한 태도가 못 되고요. 오히려 안철수 교수 본인이 이 선거가 이겨야 된다. 한나라당이 져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본인의 맞으면은 그 무게를 실어야죠. 실어가지고 맞으면 이 한나라당이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저는 당연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하신 그 태도를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남짓 지금 선거가 남았습니다만, 예컨대 박원순 후보 캠프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유세장에 같이 모습을 드러내든지, 혹은 직접 마이크를 잡든지, 그런 흐름이 형성될 거로 보이십니까? 그건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 이제 선거 운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 선거에 어떻게 이제 맞으면은 참여할지, 기여할지, 그건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 글쎄, 너무 그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맞으면 도움이 되는 요소지, 그것이 선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선거는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후보가 열심히 해서 이겨가면서, 그런 맞으면 도움이 이제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7일 남짓, 8, 9일 남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이제 팟캐스트로도 이제 들을 분도 있을 테니까, 2, 3일 후에 들은 사람은 한 일주일 이렇게 점점 이제 긴박해질 테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선거를 쭉 치러보신 경험으로 보면은, 이 선거 국면이라는 게, 공식 선거일이 지금 한 20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렇게 어느 정도 어느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좀 이렇게 접전하고 이런 이게 출렁거림이 상당히 있나요? 아니면은 상당히 좀 뭔가 흐름이 일정한 흐름으로 유지되나요? 되게 이렇게 커브가 옵니다. 커브가. 되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정체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전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원순 후보가 막 올라갔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5%에서 시작해서 한 50%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확 떨어졌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한 8일, 9일 남았지 않습니까? 요 국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건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마지막 한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이제 선거 당일날까지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 마지막 닷새가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투표를 하는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때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내가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태도 결정이 쭉 이렇게 지켜보다가 태도 결정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되게 금요일 날 술 한잔들 하면서 세러드맨들 같으면은 직장인들 금요일 날 술 한잔 하면서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등산 다니거나 그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쯤부터 이제 회사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 결정이 되게 금, 토, 일, 월, 화
예. 요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관찰을 할 겁니다. 네. 관찰을 하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때 그러니까 20일 날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0일 날 텔레비 토론이 아주 자,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그 17일 7일. 월요일인데 이제 이번 주 중에 예.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예. 그거를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인상 그렇죠. 지어질 것인가 예.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태도 결정할 수 있는 맞아요. 판단의 그 재료 네. 그걸 이번 주일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두 후보 입장에서 격차를 더 좁히거나 예. 아니면 또 역전을 하거나 예. 아니면 또 다른 흐름을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지금부터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맞으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태도 결정을 할 적에는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네. 근데 그때는 지금 이번 주를 지켜본 걸 가지고 태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그 중에서 이제 전달되는 것은 정책 자료가 이제 집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비 토론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 뉴스에 이제 나오고,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주말쯤 되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주말쯤 아, 되면. 이번 주말쯤. 예.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7, 8일 남았는데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최후의 어떤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공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나라당 전략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예. 예,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나 후보가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후보가 되죠. 아, 되든 그러니까, 안 되든 간에. 예,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좋은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얼굴하고 다른 후보가 돼버리는 거죠. 아, 나경원 후보의 얼굴이 깨끗하고, 네. 이 청순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옛날에 왜 더러운 전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더티워라는 네. 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나 후보로서도 길게 정치하는데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박원순 후보 쪽에서는 이제 남은 기간에 네. 어떤 포인트를 주로 어제도 저도 그쪽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방어는 좀 해야 되는데 네. 터무니없는 얘기를 방어 안 하면은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되니까 방어는 하지만 그러나 네거티브 캠페인을 박원순 진영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원칙대로 하자. 네. 시민들을 믿어라. 우리 서울 시민들을 믿고 원칙대로 맞으면 MB 정권을 심판하자. 네. 이거는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공동체 서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러고 본인의 솔직한 그 마음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결코 시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지 이 네거티브에 넘어가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아. 예.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라면 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이제 50%가 넘으면 박원순 후보가 유리하다. 예. 아, 미치면 나경원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렇게 지금도 높은 것 같습니다만 투표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은 50%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의 선거의 패턴이 네.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도입되는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게 맞으면 트위터라든가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른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렇죠. SNS 방식의 소통 구조가 생기면서 네. 쏠림 현상이 막 생기거든요. 아, 이번 투표하자. 네. 하다가 에이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진폭이 큰 선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쏠림이 크게 나오면은 50%를 넘을 것 같고 네. 그 쏠림이 적게 나오면 이제 50%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쪽에서 유심히 그런 그 젊은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관찰을 해봐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는가 하는데 그 생각보다는 활발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승패 중에 40대가 결정한다. 아, 이랬는데, 40대 투표율이 거의 평균 투표율과 이게 될까요? 어떨까요?
40대가 이제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을 거의 비슷하죠. 네. 조금 밑돌죠. 네. 50, 60대가 원체 높으니까 네. 조금 밑돌긴 하는데 네. 그날이 마침 휴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평일이요. 휴일이 아니라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투표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휴일이면 놀러 가버리거든요. 놀러 가지는 않아요,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겁니다. 투표율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고서. 네. 그래서 마지막 저녁 때 와서도 막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전에 일찍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에 나가서 보면서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은 한나라당 후보가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또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휴일이 아닌 게 저는 투표율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네. 걸 통해서 이제 시각각으로 투표율이 막 나오거든요.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인증샷을 찍어서 막 올리고 이런 흐름이 아마 나오잖아요. 그날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장충체육관에서 그 경선 할 적에도 네. 막 지하철역에서 뛰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러고 나중에 줄 섰었어요. 네. 줄까지 섰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이게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우리가 참여해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면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은 선거 전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이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까지 지는 줄 알았었어요. 네, 그랬었죠. 오전에까지 지는 줄 알았는데 오후 드니까 막 그때는 트위터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닌데도 인터넷상으로 그때는 쌍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내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인터넷이 불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KT 전화가 막 불이 나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2천만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그게 맞으면 그런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투표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와 유사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를 종합하면은 어찌 보면 박원순 후보의 당락에 대한 어떤 운명은 40대가 결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거기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10월 26일 날 운명의 한판 승부가 이제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른바 민주개혁세요. 민주진보 진영의 이후의 플랜,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한 플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겼을 경우와 졌을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약간 부담이 있는 얘기죠. 그런데 선거 결과가 안 나오고서 이겼을 때와 안 이겼을 때 전망한다는 거는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 선거는 하여튼 이겨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긴다고 봤다가 조금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이완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접전이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긴장이 이제 조성이 될 텐데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긴다고 이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이긴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이겼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제가 맞으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기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왜 졌구나, 여기가 왜 이겼구나 하는데 이번에 이긴다고 하면 그만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이제 서울 시민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접전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는 박원순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희망이 아니라 전망하시는 건가요? 전망도 하고 또 희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알겠고 전망 부분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그 접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길 것이다라고 어떤 포인트인가요? 핵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에서 대개 그동안에 해보면은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는 예가 참 드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교육감 선거라든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근소하게 졌지 않습니까? 또 인천의 인천 부평군가요? 거기 보궐선거라든가 또 수원의 장안에서의 보궐선거라든가 분당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예가 참 드물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 그거의 가장 큰 확대판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였거든요. 근데다 이런 내곡동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사전 문제? 예, 사전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이 국민들이 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이게 뭐랄까, 심정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힘이 결국은 이 선거에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그냥 일반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강해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면의 잔물결을 보면은 뭐 나경원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를 했을 때 좀 박원순 후보가 좀 밀리는 듯하고 또 한나라당이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흐름 때문에 접전 국면으로 가고는 있지만 어떤 큰 그 흐름을 보면은 박원순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고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현재까지 그 흐름이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어제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이게? 전화 많이 받으셨군요. 아니 전화보다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심정이 실려 있는 얘기들이죠. 왜냐면 제가 선대위원장인 줄은 아니까 맞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그 선거 어떻게 되는가? 왜 그렇게 돼가? 이런 걱정들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해찬의 예측 뭐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씀하셨어요. 박원순 후보가 이길 것이다. 결국은 이명박 심판이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박원순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박원순 캠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후보 개인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어떤 말씀으로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실제로가 이번 선거는 안 해도 될 선거를 맞으면 오세훈 시장이 맞으면 자초해낸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거를 자초한 그 진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이게 얼마나 맞으면 이 낭비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였다면 뭐 동의하겠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돈 불과 1,0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몇백억의 선거 비용을 써야 되는 이런 맞으면 선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 시민들이 맞으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명박 정권의 그동안 잘못된 국가 운영 이거를 또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민과 유권자들이 맞으면 냉정한 맞으면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의 정석 정치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마련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였습니다. 10월 26일 선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주 후니까 선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방송을 하게 되는 셈이군요. 조금 더 좀 했으면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서울시장 선거 전에 긴급 돌발 사태 국면에 굉장히 바뀔 만한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치 공부 좀 되셨습니까?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총리님, 김영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